경악할 만큼 한쪽으로 쏠리는 선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대통령이 무슨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고 뭐 가랑이 프로 나룻배 짓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울경 선거는 진짜 뚜껑 열어보기 전에는 모를 선거 아닌가 이번에? 뭐 여론조사를 믿을 수 있냐 이런 문제제기도 있는데 그냥 저는 트렌드만 봐요. 트렌드만 보면 지난 한 6개월 동안 거의 뭐 박스권, 소위 박스권처럼 이렇게 주식시장에 약간씩의 등락이 있지만 대체로 변함없이 가다가 지난 한 달 동안 좀 의미가 있는 변화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폭으로 살짝 잘하고 있다가 늘어나고 잘 못하고 있다가 줄어들어서 그 격차가 여론조사의 통계상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까지 가는 그게 요 며칠간의 단기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이게 트렌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여러 요소가 이제 작용을 하는데 어떤 것은 매우 장기적인 성격의 요소도 있고 어떤 것들은 좀 그보다는 좀 짧은 기간이지만 또 중기적인 것도 있고 이제 단기적인 것도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는 매우 단기적인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잘 대처하고 있다는 비율이 상당히 또 이제 조사에서 높게 나오는 것이 요 단기적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상승 그리고 못한다는 그 비판론의 하락을 유발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해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서는 두 지표가 다 전국 평균보다 낮죠. 그것은 이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보수세가 강한 곳이어서 너무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모든 지표가 다 대구, 경북을 제외하면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이 정부에 대한 지지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는 지역이에요, 상대적으로. 지난 지방선거 때 잠깐 여기가 압도적인 우세를 민주당이 기록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그런 것은 상수이기 때문에 저 정도 격차는 매우 자연스러운 걸로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오르긴 올랐는데 뭐 외국 정부나 외신에서 막 칭찬하는 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이 이 모든 일들을 지휘하는 최종적인 최고 리더이긴 한데 잘 보시면 메르스 사태 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팍 떨어졌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큰 폭은 아니지만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대통령이 무슨 뭐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고 뭐 가랑이 프로 나룻배 짓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능력의 한계 안에서 일을 할 수 있을 뿐이죠.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내면 그것은 성공하는 리더십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 때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그때 시민들이 판단하기에 우리가 그 정도로 못하는 나라가 아닌데 뭐가 지금 잘못됐다. 이래서 이제 지지율이 떨어진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뭐 의료제도라든가 이런 건 문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하는 거지. 그러다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 이것도 문 대통령이 의료진 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잘한다는 거는 많이 높아요 지금. 근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저거밖에 안 오르는 거는 이 공이 온전히 대통령의 리더십 하나에만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요인이 있고 대통령의 리더십은 그 중에 하나다 해서 저 정도 오른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게 되게 전 좀 놀랐어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국내 경기가 완전히 위기 상황으로 지금 갔고요. 이거는 뭐 완전히 묶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동이 묶이고 생산 활동이 묶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으로 왔어요 지금. 우리는 또
개방 경제고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민 경제인데 주요 거래 상대국들이 다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나라 사이의 물류 이동이나 사람 이동이 다 막혔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지 몰라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경제 이슈와 관련해서 다른 세부 정책들은 다 밑으로 가라앉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 경제적인 위기가 어느 수준까지 심각하며 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될 건가? 이게 공약 경쟁이 아니고요. 네. 현안에 대한 정책 경쟁으로 바로 와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정당 지지율에 이 남은 한 20일 정도의 선거 기간 동안에 공약집에 나오는 공약이 아니고 네. 지금 닥쳐 있는 이 경제 위기를 완화하거나 최소한 할 수 있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각 정파가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가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 울산, 경남을 보면 뭐 이게 진짜 뭐 딱 거론하면 영향 미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현역이 불출마한 지역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컷오프를 한 지역이 있고, 그래서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천이나 이런 데처럼 뭐 A 지역구에 원래 거론되는 사람을 B로 집어넣고 A는 또 원래 하는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5개를 지난번에 부산에서 했고 보궐선거에서 1개를 더해서 6개를 하고 있죠. 경남은 지난 총선에서 3개를 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울산은 1개도 못 했는데 보궐선거에서 한석을 했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현역을 대체할 만한 자원이 없어요. 어렵게 당선이 돼서 여기 하고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현역들은 다 재공천이 됐고 이제 그 사람들은 최소한 수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많은 지역에서 경선을 해서 후보 공천을 했어요. 일부 지역은 단수 공천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적어도 지난번보다는 많이였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자신감 때문인지 몰라도 미래통합당은 여기에 맞춤형 공천 같은 것도 잘 보기 어려웠고 이렇게 지역구를 이동시키는 방식의 이런 공천도 여러 군데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불만을 품은 정치인들이 이제 미래통합당 정치인들이 불출마 선언하는 데들이 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기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본 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그러하고 또 현재의 당세도 그러하고 미래통합당이 유리한 지역이죠. 우세한 지역이죠. 근데 이렇게 선거구마다 복잡한 공천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 때문에 선거구도가 이렇게 복잡해져서 일려다야 형태로 이렇게 선거구도가 짜여지게 되면 민주당의 후보가 본인의 자력이 모자라는 경우에도 표가 갈라지면서 당선될 가능성이 생긴 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울경 선거는 진짜 해봐야 할 것 같다. 근데 저게 이제 미래통합당이 좀 위험한 이유가 지역별로 세분해 보면요. 이제 부산은 전체가 한 선거구 비슷한 느낌이 있죠. 그 안에서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런 말도 있죠. 예. 부산은 여론이 어느 구 할 것 없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경남은 뚜렷하게 나눠지거든요. 이 경남 동부의 낙동강 유역, 여기에 있는 큰 도시들, 여기하고 경남 서부의 진주를 중심으로 한 내륙 지역, 여기는 이제 이 유권자들이 훨씬 고령이에요. 평균적인 유권자 연령이. 그리고 이쪽에 김해, 양산 이런 데들이요. 이런 데들은 거제 이런 데 젊다고요. 그래서 저 정당 지지율이 경남 지역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서부 경남은 여당이 훨씬 저평균보다 낮고 경남 동부 지역은 더 높아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감안해 보면 부울경 선거는 진짜 뚜껑 열어보기 전에는 모를 선거 아닌가 이번에? 제가 거기 붙여서 그러니까 이 부울경이 스윙 지역이 됐다는 걸 동의해요. 저도 동의하는데 약간 더 우세한 당이 뭐 어느 시기에는 이 당이 우세하고 어느 시기에 저 당이 우세하고 그게 스윙 지역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 회사를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집 사장님이 우리 박 대표님이 했던 이야기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얘기를 듣다가 이제 용어는 다른데
메시지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우리 70다방 할 때였나? 우리 박 대표님이 그 말씀 한 2번 하셨어요. 팽팽한 기싸움이 여야 사이에 있는데 민심포차 2회 때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경악할 만큼 한쪽으로 쏠리는 선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그 횟집 사장님이 손님들이 와서 얘기를 안 한대요. 식당에 와서 선거 얘기를. 그래서 왜 관심이 없어요? 했더니 관심이 많대요. 그럼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서빙하면서 이렇게 보면 합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너가 마음 바꿀 일이 없고 너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내가 마음 안 바꾸니까 네. 우리 더 이상 그거 얘기하지 말자. 이런 묵시적인 합의가 있는 것처럼 선거 얘기를 안 한대요. 지금 그 식당에 와서. 그래서 그러면 사장님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어느 한쪽으로 결판을 내야 된대요. 어느 한쪽으로. 그러니까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어떤 사회에는 어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른을 중심으로 해서 쫙 단결해서 갈지 아니면 이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확 싹 바꿀지 2개 중에 1개를 해야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박 대표가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니 근데 이거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만들어진 과정은 이미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뭐 그걸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꼼수 곱하기 꼼수라는 거는 동의하죠. 저는 동의 안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죠.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 계열의 위성정당이에요. 그다음에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에요. 그건 뭐라고 말을 하든 원래 의도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현실은 그렇게 가 있다. 그 점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친문 친조국 정당은 어디 있냐 하면 저기 열린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은 그냥 범민주 성향의 비례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고요. 저기서 이른바 이제 친문 친조국 논란이 벌어질까봐 공천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어서 부적격으로 퇴출시키거나 또는 스스로 그만두게 종용해서 그만둔 사람들이 지금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뭐 최강목 비서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렇게 됐고 그 사람들이 민주당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 프레임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저기 미결정이 왜 저렇게 많을까 생각을 해보면 대안이 생겼어요. 복수의 대안이. 보수 쪽에서는 약간 그 안철수 씨의 행보가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대표의 행보가 지금 상당히 보수 행보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차라리 찍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유권자들이 좀 생겼고요. 진보 쪽은 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없고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사이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확정 지지율이 저거밖에 안 나와요. 전통적으로 선거를 분석해 오거나 전망해 온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이 좀 당혹스러우려고 봐요. 지금 좀 이상한 선거예요. 저는 이런 총선 처음 봤어요. 그래요? 지금 선거가 20일 남았는데 정책 쟁점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네요. 정책 쟁점이 안 보여요. 그리고 서울에 뭐 그 큰 관심을 받는 선거구, 예컨대 뭐 제1야당의 아주 중책을 맡고 있거나 잠재적 대선 후보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선거구를 봐도 무엇 때문에 도대체 그들이 고전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전통적인 분석 방법으로는. 그리고 변호사님이 아까 이제 실업률 통계라는 거 말씀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여당이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걸 또 말씀 주셨는데 제가 지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는 고용 동향의 의미가 없어요. 작년 12월 고용 동향을 보면 일자리가 전년 12월에 비해서 51만 6천 개가 늘었어요. 근데 그 압도적 다수는 60대 이상의 일자리고요. 유일하게 고용률이 다 올랐는데 40대 고용률만 내려갔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 재밌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강력히 지지하는 게 40대예요. 그리고 제일 반대하는 게 60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보통 나에게 이익을 주는 정당에 투표한다든가 뭐 이런 도식들이 잘 안 먹힌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코로나19가 덮친 와중에 치러지는 선거이고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 반대가 팽팽하게 대립해온 이 조건으로 볼 때 이 부울경 선거도 자잘한 어떤 사건이나 정책 이슈나 이런 거로 결판나기보다는 큰 흐름에서 그 선거구별로 지기고 이고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커서
전통적인 선거 전망이나 분석이 이게 맞을까라는 의문을 지금 좀. 저는 이번 선거 결과는 필연적으로 이제까지 일찍이 찾아보기 어려웠을 정도의 강력한 양당 구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양당 구조로 가는데 그 양당 구조에서 어느 쪽이 어느 쪽이 더 다수일 것인가 그거는 상당히 예측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다수인데 어느 정도 다수일 것인가 그걸 결정짓는 게 여기 부울경이라고 봐요. 부울경의 승부는 과연 이 팽팽한 대치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할 것인지 그 키를 쥐고 있는 게 이 지역 아닐까 해서 선거 끝날 때까지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볼 계획입니다.